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한국에 들어와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압송이 됐죠. 비행기에서 체포된 김 전 회장 수갑을 차고 입국을 했는데요. 공항에서 곧바로 수원지검으로 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모른다고 했는데요. 압송 현장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활주로에 착륙한 비행기가 인천공항 게이트로 천천히 다가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태운 비행기가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지 5시간 만에 도착한 겁니다. 잠시 뒤 검찰 수사관들이 김 전 회장의 양팔을 붙잡고 게이트 밖으로 나옵니다. 비행기 탑승 직후 체포된 김 전 회장은 수갑을 찾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한국 송환을 거부하지 않은 게 쌍방울 직원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저가 저 때문에 저희 회사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상처받는 거 지금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며 국민들에게는 죄송하다고도 했습니다. 그 때문에 16기 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다는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쌍방울 전환 사채 중에 변호사비로 흘러들어간 건 없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고 입국장으로 나와서도 이재명 대표 측과는 연락한 적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씨 어느 누구와도 연락하신 적이 없으세요? 예. 김 전 회장은 입국장에 나온 일부 시민들이 소리를 치자 잠시 응시하기도 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대북 송금이나 주가 조작 의혹 관련 질문에는 굳게 입을 닫고 검찰이 준비한 차량에 올라 수원지검으로 압송됐습니다. 김 전 회장의 사촌형으로 태국에서 같이 체포된 양선길 현 쌍방울그룹 회장도 같은 비행기 편으로 입국해 수원지검으로 향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대형 로펌의 검찰 특수통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검찰 조사에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만반의 대비를 했다는 거죠. 검찰도 내일까지는 김 전 회장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속도를 내는 중인데요. 수원지검 15층에서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민곤 기자, 김 전 회장 조사를 시작한 지가 꽤 됐는데요. 여전히 진행 중입니까? 네, 김성태 전 회장은 8시간 전인 오전 10시 45분쯤 이곳 수원지검으로 압송됐습니다. 김 전 회장은 미리 와 기다리던 중이던 변호인과 간단히 접견한 뒤 곧바로 15층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검찰은 상대적으로 수사가 많이 진척된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먼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뇌물 제공 혐의와 대북 송금 관련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도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의 개인 돈을 대북 송금에 쓴 사실이 있다면서도 다른 혐의 대부분은 부인해 왔는데요. 검찰은 내일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한 뒤 여러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김 전 회장이 검찰 수사를 피해 8개월간 도피 생활을 한 만큼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입니다. 자, 김 전 회장 변호인을 선임한 걸 보면요. 미리 방어 전략을 준비해 놓은 것 같습니다. 네, 김성태 전 회장은 복수의 검사 출신 변호사들을 선임해 검찰 수사에 대응하고 있는데요. 대형 법무법인에 소속된 특수통 부장검사 출신 변호인을 선임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유재만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 출신으로 2002년 한나라당 불법 대선 자금 사건과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등을 수사하고 과거 민주통합당의 입당 경력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 근무 이력이 있는 검찰 출신 변호사도 함께 선임계를 냈습니다. 쌍방울의 자금 거래 관련 검찰 조사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아는 기자 아자 법조팀 성일환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김성태 전 회장 입국 과정이 큰 주목을 받았는데
검찰이 보면요,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태국 현지 시각으로 오전 1시 25분쯤 이 방콕에서 비행기를 타기 전만 해도요. 김 전 회장 손에는 수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적기에 탄 직후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바로 체포영장이 집행됐고요. 오늘 아침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수사관들이 팔짱 끼듯 양팔을 붙잡고 수갑까지 찬 모습이었죠. 이 김 전 회장은 급하게 자켓을 걸치고 비행기에서 내린 듯 셔츠 옷깃도 정리가 안 돼 있었습니다. 입국장에 나와서도요. 방콕 공항에서와 달리 검찰에서 소명하겠다면서 말을 아꼈고요. 곧바로 수원지검으로 압송이 되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제 한동훈 장관도 그렇고 검찰 쪽에서도 김성태 전 회장이 태국 현지에서 말 맞추기를 시도했다, 이런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뭘 의심하는 거예요? 예,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터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일방적인 인터뷰를 하고 관련자들에게 일종의 말 맞추기 신호를 보내는 것은 과거에 자주 있었던 일입니다. 네,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김 전 회장, 이 태국 외국인 보호소에서 가족들과 측근들에게 전화를 여러 통 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검찰은 이 과정에서 법적 자문을 받거나 수사 대상인 사람들과 직간접적으로 말 맞추기를 했을 가능성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의 전 매제이자 금고지기로 알려진 쌍방울 재경본부장 김모 씨가 귀국 의사를 번복하고 송환 거부 재판을 계속 받겠다, 이렇게 의견을 바꾼 것도 누군가가 지침을 주거나 회유했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김 전 회장이 현지에서 언론 인터뷰 형식으로 자신이 인정한 혐의 그리고 부인하는 혐의를 공개한 것도 사전에 조언이 있지 않았나 의심하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일 관심이었는데 김성태 전 회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모르고 통화도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김성태 전 회장이 방콕 현지 공항에서요. 이재명 대표와는 전화도 한 적 없고 전화번호도 모른다고 했는데요. 이 나흘 전 이 대표도 김성태 전 회장의 얼굴도 모른다면서 인연이라면 쌍방울 내의를 사입은 것밖에 없다고 했었죠. 검찰은 두 사람이 직접 만나거나 통화했는지보다는 중간에서 이 둘의 의사를 전달하는 인물이 있었는지, 이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혐의 등 관련 7번째 공판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김 전 회장의 비서실장과 쌍방울 계열사 사장을 지낸 증인이 나왔습니다. 과거 검찰 진술에서 김성태, 이재명, 이화영 전 부지사가 가까운 관계로 알고 있었다고 밝힌 게 공개된 겁니다. 또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도 회사 내에서 김성태 회장님과 가깝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긴 했다고 말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쌍방울 내부 관계자가요, 김 전 회장의 주장과 정반대되는 진술을 한 점 주목된다고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검찰도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런데 김 전 회장이요, 이 부분도 좀 흥미롭던데, 태국에서 황제 도피를 했다 비판 많았는데 난 안 했다, 이렇게 반박을 했다고요? 네, 어제 한국 취재진들에게 김치 좀 먹고 생선 좀 먹고 한 거를 황제 도피라고 하더라라면서 본인의 도피 생활이 호화 도피가 아니었다고 항변했습니다. 현지에서 수시로 골프도 친 게 드러났고 가수를 불러서 생일 파티를 여는 등 도피범 같지 않은 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은 편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책 한 권이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방콕에서 김 전 회장이 출국할 때 들고 있던 그 책이요? 예, 뭐였죠? 네, 김 전 회장의 손에는 이 태조 이성계와 관련된 책이 들려 있었거든요. 이 이성계가 1000명의 군사로 외적 10,000명을 물리치는 1380년 황산대첩을 다룬 소설책입니다. 왜 한국으로 송환되는 길에 이 책을 읽으려고 했는지 의도를 짐작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책 줄거리를 보니까요. 지면 죽음으로 답해야 하고 이기면 그것으로 그만인 싸움이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가족, 친척, 그리고 친구와 회사 관계자 등이 이 전방위적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대입한 건 아닌가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요, 지금 이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3가지 혐의라면서요? 네, 크게 나눠보면요. 이 쌍방울그룹 자금 관련 횡령 배임 의혹이 있고요. 네.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가 연루된 대북 송금 의혹, 또 전환사채 발급을 통한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 3가지죠. 이 김 전 회장은 다른 의혹은 부인하면서도 언론 인터뷰에서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개인 돈으로 지불했다면서 일부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참 궁금한 게 많은데요. 네. 검찰도 속도를 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3시쯤 비행기에 탔고요. 또 네. 체포됐으니까 이 48시간 뒤인 모레 새벽 3시면요. 체포 시한 끝납니다. 늦어도 내일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같은데요. 이 도주 우려만으로도 구속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김 전 회장이 영장 심사를 포기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법조계 일각에서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는 기자 성혜란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2번째 소환 통보가 있었죠. 민주당은 망신 주기라며 발끈했습니다. 이번 소환엔 응해선 안 된다는 강경론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로 몰려가 김건희 여사부터 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2번째 검찰 소환을 통보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소환에 응할지를 두고 고심 중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검찰 소환 때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입니다. 검찰의 행태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만 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쪼개기 소환에 응하지 않을 거라고 하셨는데 출석 여부 결정하셨을까요?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결국 이 대표의 결단에 달렸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불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친명계 장경태 최고위원은 성남FC 때도 반대했지만 이번에는 더 극구 반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소환 때 당당하게 응하자고 했던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도 남은 수사들은 병 앞에서 한 번만 불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대검을 항의 방문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주가 조작 진상조사 김건희를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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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과 대장동 특검의 동시 추진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서라도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에 반드시 나설 것임을 밝힙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스스로 대장동 부패 공동체 편에 선다면 그 결과도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이번엔 대통령의 본래 의도, 본의를 두고 나경원 전 의원과 대통령실이 또 충돌했습니다. 나 전 의원이 저의 해임이 대통령 본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하자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례적으로 반박 성명을 냈는데요. 김대기 실장은 이 대통령이 나 전 의원의 그간 처신을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본인이 잘 알 것이라는 경고까지 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과 대통령실이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나 전 의원은 SNS에 대통령이 저출산 부위원장직과 기후 환경대사직을 해임한 데에 대해 전달 과정에 왜곡도 있었다고 본다며 해임이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곤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했었던 대구 동화사를 방문해 전당대회 출마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지금 이제 마음의 결심은 거의 서가고 있습니다. 국민과 대통령을 이간하지 않고 국민의 마음과 뜻을 대통령에게 잘 전달하는 것이 당대표의 가장 큰 덕목 아닐까 이런. 그러자 이례적으로 대통령 비서실장이 실명으로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김대기 실장은 해임은 대통령의 정확한 진상 파악에 따른 결정이라며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본인이 잘 알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참모가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은 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전한 것이라며 나 전 의원에 대한 경고라고 설명했습니다. 친윤 후보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국내에서 대통령의 해임 결정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왜곡 해석한다면 온당한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친윤 성향의 초선 48명도 대통령을 흔들고 당내 분란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며 나 전 의원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이 윤심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민의힘은 또다시 계파 논쟁으로 시끌시끌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작년 이준석 전 대표 시절에도 이 대통령과의 거리가 늘 논란이었는데요. 이번에도 친윤, 반윤, 비윤, 진윤, 멀윤, 반장이란 용어도 등장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의 새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3월 8일 열립니다. 그런데 기존에 거론되던 친윤, 반윤을 넘어 멀윤, 진윤이라는 말까지 쏟아져 나옵니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미 친윤 그룹으로 포섭이 되면서 김기현 대표를 지지하고 있고, 저는 사실은 죽었다 깨도 반윤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친윤, 반윤 얘기하지 말라니까 이제 진윤과 멀윤이라고 저는 얘기하기로 했어요. 진박 간별사라는 우리 당의 가장 아픈 부분을 소환해서 자기 출마에 그 동력으로 이용하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한 친윤 의원은 반윤인지 아닌지는 윤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뜻에 어긋나면 반윤이라는 취지입니다. 국민의힘은 과거 진박 논쟁에 휩싸인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 대통령과는 가깝지만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과는 갈등하는 친윤 반장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소위 윤핵관, 장제원 의원으로 대표되는 윤핵관하고는 거리를 두겠다. 친윤 반장 이런 식으로 자기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진윤 간별사를 통해 딱지 붙이기에 바쁘다고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을 방문했습니다. 모하메드 대통령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부호 만수르 부총리가 현장에서 대통령을 맞았습니다. 이 현지에서 원전을 추가 건설하는 방안도 운을 뗐다는데요. 두바이에서 노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라카 원전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을 모하메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과 동생 만수르 부총리가 먼저 와 맞이합니다. 바라카 원전은 2009년 한국이 수주한 첫 해외 원전으로 양국 정상이 함께한 가운데 3호기 가동식이 열렸습니다. 세계적 갑부로 알려진 만수르 부총리는 원전 시공기업을 대표해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옆에서 행사를 지켜봤습니다. 한국과 UAE의 이런 형제관계의 출발이 바로 바라카 여기입니다. 이번 순방 기간 양국은 UAE의 추가 원전 건설과 영국 원전 건설에 공동 진출하는 안 등 향후 원전 협력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빈 방문 기간 양국 간에 체결된 MOU는 모두 48건입니다. 모하메드 대통령이 투자를 약속한 37조 원 외에 양국 기업도 7조 5천억 원 규모의 양해각서를 맺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동행한 경제인들과 만나 정부와 기업은 한 몸이라며 본인부터 영업사원처럼 뛰겠다고 했습니다. 공무원들 상대할 때 이건 좀 갑질이다 싶은 게 있으면은 바로 알려주십시오. 그거는 대한민국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고 저한테 직접 전화 주셔도 좋고 우리 여기 용산에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두바이에서 미래비전 두바이 포럼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세계 경제 포럼 연차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스위스로 이동합니다. 두바이에서 채널A 뉴스 노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때 한 이 발언, 이 논란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이란 외교부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자 야당은 외교 참사라고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입니다. 이란 외무부는 대통령의 이 순방 발언 이후 한국 외교부의 설명을 기다린다며 불편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외교 참사라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아랍에미레이트의 적이 이란입니까? 이것은 사실에 부합합니까? 특정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잘못된 것이죠. 대한민국 외교부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특정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해서 설정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야당은 UAE를 곤란하게 만드는 발언이라며 순방 때마다 참사가 반복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께서 UAE 정부는 이란이 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잘못하면은 이란과 UAE를 이간하는 겁니다. UAE 입장에서도 상당히 당황스러운 발언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시면은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 조마조마해합니다. 이런 그 외교하는 그 대통령이 도대체가 세계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발언을 옹호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민들 입장에서 가장 위협을 느끼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동에서. 이란 아닙니까? 그래서 아랍에미리트는 군사력도 필요한 거예요. 왜?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외교부는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라는 취지의 장병 격려 차원의 발언이라며 이란과의 관계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열한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무엇이 내로남불일까요? 군복입니다. 기억해보시면요. 아랍에미리트 아크 부대를 방문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군복을 입고 있었죠. 그랬었죠. 군부대 방문할 때 전족 군복을 원래 입죠. 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군복 입은 김 여사 사진을 공유하면서 SNS에 누가 대통령인지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영부인이 군복 입고 가는 걸 본 적이 없다면서 김 여사가 대통령 노릇한다는 비난이 곧 쏟아질 것이라고 했는데요. 영부인이 군복 입고 간 적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여당은 선택적 기억 상실증이라고서 반격하고 있습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내로남불의 극치라면서 2018년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아크 부대 방문을 재소환했습니다. 저기도 아크 부대군요. 그러니까 김정수 여사가 입은 군복이 김건희 여사 입은 거와 비슷해 보이는데요. 네, 김정수 여사는 2년 전 백령도를 찾았을 때도 해병대 전투복도 입었습니다. 야당이 문제 삼은 장면은 또 있는데요. 정청래 의원은 공항에서 김건희 여사가 이 가운데로 걸었다면서 누가 대통령인지 잘 모를 지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누가 대통령인지 잘 모르겠다. 참 김정수 여사 때도 야당이 했던 공격 레퍼토리예요. 사실. 네. 저 장면은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라오스 순방 중에 환송식에서였는데요. 대통령보다 영부인이 이제 앞서서 걷는 모습이 공개되자 당시 자유한국당에서는 누가 국가 수반이고 누가 그 배우자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통령 표정이 밝아 보입니다. 네. 외국 나가서 우리 국민 만나면은 유독 반갑잖아요. 윤 대통령도 그런 것 같습니다. 바라카 원전 가서 우리 근로자들 만났을 때 모습이네요. 네. 원전 내의 직원 식당에서 근로자들을 격려했는데요. 영화관도 없다 그러고 이런 좀 문화체육시설이 조금 열악하기는 한데 그 대신 우리 저 황주호 사장님 말이죠. 우리 여기 바라크 팀들은 인사 고가를 좀 잘 좀 해주십시오. 이날 점심 메뉴는 떡국이었는데요. 먹는 얘기도 빠질 수 없겠죠. 우리도 어릴 때 그 할아버지 할머니 성묘 왔다가 그 북어 떡국을 얻어 먹었는데 하도 맛있게 먹은 기억이 나서 북어 떡국 좀 끓여보라고 하는데 진짜 오늘 여기 네, 부담도 좀 적어서일까요? 정상회담 때 모습보다도 표정이 밝아 보입니다. 맞습니다. 전날 아크 부대를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국군 통수권자로서 자랑스럽고 아주 든든합니다. 내가 너무 말을 딱딱하게 했나? 여러분들 보니까 진짜 반갑습니다. 좀 들어요. 윤 대통령은 장병들과 함께 사진도 찍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흘 내내 뭘 했을까요? 바빴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과 연이어서 만났거든요. 그제 김기현 의원, 어제 나경원 전 의원과는 막걸리 회동을 했고요. 안철수 의원과는 오늘 차를 마셨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왜 다들 오 시장을 만나려고 하는 걸까요? 최근 수도권 당대표론으로 주자들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졌었잖아요. 오 시장을 통해서 수도권 민심에 어필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수도권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서울의 상황 이런 부분. 수도권 승리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도권이다. 수도권에서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이번에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다. 지금도 수도권 단체장들 계속 많이 만나면서 건의 사항들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 국민들도 행복한 나라, 그리고 서울시 만들 수 있도록 제가 힘을 잘 보태겠습니다. 계속해서 카메라 앞에서 하시려고? 우리 얘기 좀 할게. 오 시장도 당원이니까 투표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누구 편을 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특정 주자의 힘을 신지는 않았는데요. 대신에 주자들에게 이 점을 당부했습니다. 친윤이니 반윤이니 이런 용어가 사라지고 당을 좀 화합적으로 이끌어서 국민 여러분들을 안심시켜드리면 좋겠다. 요즘에 좀 당에 파열음이 나서 함께 걱정을 좀 했습니다. 그런 화합의 전당대회가 되면 참 좋겠는데 너무 과열양상이 빚어지고 있고 저 역시 걱정이 많습니다. 친윤, 비윤에 진윤, 멀윤까지 편가르고 싸우기 바쁜 국민의힘. 당을 화합할 리더십이 없다면 누가 되든 민심은 못 얻겠죠.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수도권 최대 골프장인 스카이 72가 오늘 오전 마치 전쟁터처럼 변했습니다. 물대포와 소화기 분말이 뿌려졌고 대규모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법원이 강제 집행에 나서자 이 골프장 임차인들이 용역을 동원해가며 저항한 겁니다. 일부 강제 집행은 성공했지만 불씨는 여전합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이 튼 이른 아침. 두꺼운 패딩에 조끼를 입은 남성들이 뒤엉켜 몸싸움을 벌입니다. 멱살잡이에 고함과 욕설이 오갑니다. 물대포와 분말 소화기가 뿌려지면서 일대는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이 골프장 부지 인도에 대한 강제 집행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말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 72 운영사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스카이 72가 지금껏 부지를 넘겨주지 않고 골프장 영업을 계속한 데 따른 겁니다. 반면 식당 등을 운영하는 임차인들은 자신들에게 점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강제 집행에 반발했고 용역 직원 1,000명을 고용해 맞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폭행을 행사한 용역 직원 8명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정당한 점유권과 코스에 대한 점유 운영권이 있는 것을 판단해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공동 점유권이 있는 것입니다. 1시간가량 몸싸움 끝에 법원은 강제 집행을 일부 마무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골프장 4개 코스 중 3개 코스에 대해서만 강제 집행을 했습니다. 강제 집행이 된 곳에는 이렇게 말뚝이 박혀 있습니다. 18홀 1개 코스와 클럽하우스, 사무동 건물 등에 대해서는 강제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공항공사는 법원과 협의해 다시 강제 집행 일정을 잡기로 했습니다. 법원, 집행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과 방법 등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신내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노력을 경주할 생각입니다. 후속 골프장 운영사인 KX그룹은 임차인들이 앞으로도 영업을 할 수 있다고 설득하고 있지만 임차인들은 이를 믿을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어 다음 집행 때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만취한 승객에게 폭행당한 택시기사가 닷새 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가 간신히 깨어났습니다. 다른 사람이 예약한 택시를 가로채려던 남성이 벌인 폭행이었는데 당시의 무차별 폭행 상황이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김지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자정 무렵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인근 한 남성이 택시를 탑니다. 콜 하셨어요? 콜. 택시는 출발하자마자 바로 멈춰서고 이내 큰 소리가 오갑니다.
예약을 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타면 어떡해. 아무리 술이 취했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뭘 그렇게 하면 안 돼. 급기야 택시 밖에서 운전기사와 몸싸움이 벌어지고 남성은 먼저 예약해 택시를 타려던 여성 승객의 얼굴을 때려 코피를 내기까지 했습니다. 아니 손님한테 왜 그러신다니까.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아 왜 사람을 때리고 그래요? 60대 취객이 택시기사와 다른 승객을 폭행하고 달아난 건 지난달 18일. 택시기사는 잠시 후 심정지로 의식을 잃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은 상태로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손님! 기사분! 닷새 만에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지만 반년간 일은 쉬기로 했습니다. 그때 그 시간만 기억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렇게 뭐 지우개로 막 이렇게 지워지듯이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무서워요. 제가 또 운전해가지고 또 밥 먹고 살았는데 6개월 동안 못 한다고 하니까 답답하죠. 송파경찰서는 사고 다음 날 도주한 남성을 붙잡아 폭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폭행이 택시 밖에서 이루어져 형량이 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가법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좀 술 문화에 대해서 너무 좀 관대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좀 어떤 처벌이 미약하니까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네,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 이름만 들으면 청소년 단체로 들리지만 사실상 성인들로 구성된 이념단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가며 종북 활동을 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단체이기도 하고요. 북한을 찬양하는 서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회 참가자 중에는 교복을 입은 중고교생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모여도 우리 중고등학생들의 목소리 저기 용산 부등군권에 살고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중고등학생 집회를 주관한 곳은 비영리 민간단체인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 서울시는 이 단체가 제출한 등록회원 100명의 명단을 살펴본 결과 40대 이상이 100명 중 78명이었습니다. 만 18세에서 19세는 3명, 20대에서 30대는 19명뿐이었습니다. 법상 유지해야 되는 100명도 단체가 표방하는 성격처럼 2016년도 촛불 집회에 주축이 됐던 중고생들, 지금 현재 20대 초반. 네. 이게 이제 주축이 아니다. 관련법상 만 18세 미만은 회원 명부 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이 단체에서 중고등학생들이 실제로 활동했는지도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성인들로 구성된 사실상 정치 이념단체라고 판단했습니다. 회원 명부도 가짜였습니다. 서울시가 무작위로 연락한 12명 중 10명이 이 단체 회원이 아니거나 단체 명조차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또 지난 2021년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 북한 활동을 찬양, 고무하는 내용의 서적을 발간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 책에는 김일성이 14살 때 대표를 맡았다고 북한이 주장하는 타도 제국주의 새날 소년 동맹을 소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가 받은 서울시 보조금 등은 9,100만 원. 서울시는 이 중 1,600만 원을 환수한 상태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55일 만에 마무리됐는데요. 역시나 빈손이었습니다.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가 목표였는데 고성만 오가다 결과 보고서 채택 합의도 이루질 못했습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는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 단독으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7명을 위증죄로 고발하는 안도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야당 단독 결과보고서는 참사 원인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대책과 충실한 대처 미흡을 꼽았습니다. 또 야당이 주장해온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마약 단속도 원인 중 하나로 적시했습니다. 이 같은 보고서 내용을 두고 여야는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마무리까지 이 위증 여부를 하는 것이 결국은 이상민 장관을 쫓아내기 위해서 계속 증거 수집을 하기 위한 아주 얄팍한 수작으로 좀 된 것이 아닌가. 위증 고발을 검토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전혀 별개의 사안인 이 결과보고서 채택과 연계하여 이렇게 지연하려는 행태는 모렴치하고 정략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고서 채택으로 특위 활동은 종료됐지만 진상규명보다는 정쟁이 부각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정조사를 지켜보며 우리 유가족들은 외려 실망감과 좌절감을 크게 느꼈습니다. 더욱 좌절스러운 부분은 피 같은 국정조사 시간에 진상규명이 아니라 정쟁을 위해 질의하는 일부 의원님들의 질의가 태도였습니다. 일부 유가족은 국조특위 활동 종료에 항의하며 오열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통계와 민간의 부동산 통계는 왜 달랐을까? 감사원이 집중 감사 중이죠. 설 연휴 이후에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과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부르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윤수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감사원이 설 연휴 이후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인용한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에 잘못이 없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요? 11%라고 알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당시 민간조사에서는 문재인 정부 3년간 집값 상승폭을 34%로 발표해 김 전 장관 주장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성역 없는 조사를 강조했습니다. 지금 관련되는 분들은 다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결과를 내놓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원은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통계 왜곡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홍장표 전 경제수석과 황덕순 전 일자리 수석을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자 그 미분양 물량을 정부가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건설사 줄도산을 우려하는 건데 일각에선 건설사 실패를 왜 국민 세금으로 떠안느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지난해 7번이나 청약이 나섰지만 미분양됐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한 달 전 36가구를 공공임대용으로 사들였습니다. 전용 면적 20제곱미터 내외로 분양가보다 15% 싼 2억 5천만 원 안팎에 매입한 겁니다. 분양가가 인근 시세보다 30% 비싸 인근 공인중개사도 쳐다보지 않던 곳. 이 말대로라면 15% 손해보고 들어간 셈입니다. 여기 분양하는 데가 없었는데 애초부터 분양가가 높았어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한 건지 정부에서. LH가 비슷한 시기에 사들인 서울의 한 오피스텔도 마찬가지 악성 미분양 28채를 사는데 98억 원 넘게 들었습니다. 정부가 미분양 매입에 나선 건 중소건설사 도산과 시장 침체를 우려하기 때문.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11월 말까지 5만 8천 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부가 시장 침체의 기준점으로 삼는 6만 2천 가구를 위협하는 수준. 윤석열 대통령이 미분양 주택 매입을 지시하면서 매입 기금을 7조 원대로 늘리거나 매입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들다가 하면은 절대로 손해보고 팔 생각은 없을 거예요. 사익의 실현을 국민들이 세금으로 도와주는 꼴이에요. 고분양가와 수요 예측 실패로 발생한 건설사 부실을 정부가 떠안는다는 논란이 일자 정부는 시장의 소화를 유도하되 업계의 자구 노력도 보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미분양을 매입한다면 건설 원가 수준으로 낮춰 사들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3년 전 환경부로부터 주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마을이 있습니다. 지금 모습은 어떨까요? 이솔 기자가 다시 가봤습니다. 마을 곳곳에 검회색 가루가 널려 있습니다. 자석을 대보니 곧바로 달라붙습니다. 쇳가루였던 겁니다. 일명 쇳가루 마을로 불리는 4월 마을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마을 회관 옆길로 걷기 시작하자 거대한 골재산이 보입니다.
무게만 1,100만 톤이 넘습니다. 방진망도 제대로 안 덮인 골재산에서 뿌연 먼지가 날아오릅니다. 여름에는 바람 불고 세니까 반싸이지. 시커먼요. 골재산 옆 8,000톤 규모의 쓰레기산도 그대로입니다.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요. 문 꼭 닫고 여름에도 선풍기 틀어놓고 더워 죽겠는데 냄새가 어디로 기들어오는 건지 문 틈으로 들어오는 건지 썩는 냄새가 그냥. 이 마을에서만 2005년부터 주민 122명 중 15명이 암에 걸리고 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제 4월 마을에선 이렇게 빈집을 찾는 게 어렵지 않은 일이 됐습니다. 주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뒤 많은 주민들이 마을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민 대부분이 경제력이 없는 고령이라 이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기 살 때 못해. 아버님 나가고 싶지 않으세요? 하고는 싶으나 뭐 돈이 있지. 환경부는 지난 2019년 11월 폐기물 공장들이 내뿜는 분진과 소음으로 이 마을에 사람이 사는 건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렸지만 이주를 지원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관련 시조례도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여러 문제 때문에 법적 근거가 마련이 안 되어가지고 현실적으로 이주는 불가한 상황이고요. 담당 지자체가 업체들에게 골재산과 쓰레기산을 치우라고 지시했지만 진척률은 3년간 20에서 30%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처리업체 자금 사정에 따라 공사가 중단됐다 재개되기 일쑤입니다. 내쫓든지 주민들이 살게 해주든지 또 주변에 하나 선택을 해야 사람들 살 방향을 잡아줘야 될 거 아니냐고. 그렇게 내버려두는 걸 국가에서도. 힘없는 주민들은 오늘도 쇳가루 마을에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 그냥 주저앉아 있지 뭐. 이제 한 달 있으면 90이에요. 다시 간다 이 소리입니다. 요즘 같은 추위엔 보일러 고장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AS 받으려면 며칠씩 기다려야 하는데 자가 진단으로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김승희 기자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당분간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요. 설 연휴 기간엔 기온이 더 내려갈 전망입니다. 이달 초 한파특보 속에 자취방 보일러가 고장난 김여경 씨. 보일러 업체로부터 수리까지 나흘을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좀 많이 당황스러웠죠. 그냥 기다리라고만 하면은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 패딩 재킷과 수면 양말로도 버티기 어렵고 씻기조차 힘들어 훨씬 먼 부모님 집에서 출퇴근을 했습니다. 도보로 한 3분 거리에 지금 직장이 있는데 아침에 1시간씩 운전해가지고 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대형 보일러사들은 전국에 1,000에서 1,300명가량 수리기사를 두고 있지만 겨울만 되면 턱없이 모자랍니다. 동절기 AS 접수가 하절기의 3배 수준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7년 이상 된 노후 보일러들은 기온이 떨어질수록 고장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설 연휴 보일러 업체 근무 인력이 절반 안팎으로 줄어드는 만큼 즉시 서비스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에 고장이 나면 AS 접수 전 자가 진단을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콘센트를 빼고 다시 연결해보거나 보일러 기기 압력이 0보다 높으면 분배기 밸브를 열어줍니다. 보일러로 물이 들어가는 직수 배관이 잠겨 있으면 열어보고 수도관이 동파돼 보일러에 물이 못 들어가는 건 아닌지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보일러 업체들은 사고나 추가 고장 위험을 막기 위해 혼자 보일러를 분해하거나 사설업체를 부르는 건 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네, 천장이 이렇게 내려앉았는데 고객 대피도 없이 영업하다가 위험하다는 지적을 받고서야 한 발 늦게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백화점 이야기인데 이런 게 안전 불감증이겠죠? 신선미 기자입니다. 백화점 천장이 쩍 갈라져 있습니다. 금이 가다 못해 내려앉는 천장을 나무 판자로 막고 기둥으로 받쳤습니다. NC백화점 야탑점 2층 천장에 균열이 생겼다는 112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젯밤 9시쯤. 문제는 백화점 측 대처였습니다. 오전 10시 영업시간 전부터 균열이 생긴 게 확인됐지만 백화점은 영업을 강행했고 폐점 시간인 밤 9시 이후에야 보수에 들어갔습니다. 고객을 대피시키는 등의 조치는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위험 있는 거는 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일이 자꾸 생기면은 우리가 불안해서 저 마트에 묵사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에 출동해 점검을 벌였고 천장 구조물이 노후화돼 석고보드에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백화점 측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영업을 계속했다는 건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다는 증거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성남시는 오늘 새벽 4시 건축물 사용 제한을 통보했습니다. 백화점 측은 뒤늦게 안전점검과 보강공사를 마칠 때까지 영업을 중단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매뉴얼상에도 맞지 않고요. 다 공사를 하거나 아니면 그 전체를 뭐 차단을 하거나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거죠. 고객들이 보시기에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문제 있다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백화점 입구에는 당분간 영업을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세워졌습니다. NC백화점 야탑점은 지난 2018년 7월에도 2층 매장의 석고재질 천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네, 최근엔 자궁경부암 백신 여성뿐 아니라 이 남성분들도 많이 접종하고 있습니다. 남성에게도 여러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데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부담입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이거는 꼭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부모님 추진할까요? 오케이, 빠르게 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여성은 물론 남성에게도 자궁경부암 백신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공약 영상입니다. 자궁경부암을 유발하는 인유두종 바이러스인 HPV에 남성도 감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HPV는 남성에게 구강암, 인후두암, 항문암 등을 유발하고 성접촉을 통해 여성에게도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습니다. HPV가 남녀에게 서로 감염을 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남녀가 모두 백신을 접종한다면 집단 면역을 이루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3차까지 접종해야 하는 백신 접종 비용은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로 만만치 않습니다. 30대 자영업자도 한 번에 지불하기에는 부담되는 가격이라고 호소합니다. 저의 미래 연인을 위해서 백신 맞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처음에 3번, 3차까지 한 번에 계산하는 것도 있었는데 부담스러워가지고 나눠서 계산하고 있어요. HPV 백신은 청소년기에 맞아야 효과가 커 미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는 남녀 청소년 모두에게 무료로 백신 접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만 12세에서 17세 여성 청소년과 만 18세에서 26세 저소득층 여성으로만 국비 지원이 제한돼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남성까지 접종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내로남불 공방이 미국에서도 뜨겁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기밀 문서를 유출했다는 의혹 때문인데 공교롭게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자택 압수수색을 받았던 그 혐의와 같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은우 특파원입니다. 기자의 거센 질문을 받고 답을 미루는 바이든 대통령. Classified material next to your Corvette. What were you thinking? I'm going to get a chance to speak on all this. 최근 개인 사무실과 사저 차고 등에서 부통령 시절 우크라이나와 이란 관련 정보 등이 담긴 기밀 문서 10여 건이 잇따라 발견돼 특검 수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야당인 공화당은 이른바 내로남불이라며 연일 공세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8월 기밀 문서 유출 혐의로 FBI의 자택 압수수색을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무책임하다고 비판한 바이든 대통령을 저격하는 겁니다. We just want equal treatment here with respect to how both former President Trump and current President Biden are being. 트럼프 전 대통령도 압수수색을 촉구하며 몰아세웠습니다. 민주당은 사정이 다르다며 바이든 지키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That day turned them over to the National Archives and fighting for a period of more than 8 months.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년 대선에 양당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만큼 이번 수사 결과가 미국 대선에 향배를 가를 수도 있을 거란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이은호입니다.
무려 30년 만입니다. 도망쳐 다니던 이탈리아의 마피아 두목이 붙잡혔습니다. 자신이 살해한 시신만 모아도 공동묘지 하나를 만들 수 있다고 떠벌리던 극악무도한 흉악범입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시칠리아 마피아 코사 노스트라를 본따 만든 영화 대부. 코사 노스트라의 실제 두목이자 마지막 대부로 알려진 마피아 데나로가 체포됐습니다. 30년 전 지명 수배지에 담긴 청년의 모습은 사라졌고 주름이 생긴 60살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가명으로 병원에서 종양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군 경찰이 급습했습니다. 데나로는 내가 죽인 시체만 모아도 공동묘지 하나는 만들 수 있다고 자랑했을 정도로 잔혹했습니다. 지난 1992년 마피아 소탕에 앞장선 팔코네 검사를 도로에 폭탄을 묻는 방식으로 살해했고 2달 뒤 보르셀리노 판사도 차량 폭탄 테러로 살해했습니다. 그 다음 해엔 10명이 숨진 로마와 밀라노, 피렌체 연쇄 폭탄 테러의 배후로도 지목됐습니다. 지난 2002년 벌석 재판으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지만 경찰을 피해 다니며 조직을 이끌어왔습니다. 체포 당시에도 양가죽 코트와 4천만 원 상당의 시계를 차고 있었을 정도로 호화롭게 생활했습니다. 데나로 검거로 마피아 범죄로 씨름해온 시칠리아 시민들은 환호했습니다. 멜로니 총리도 군경을 치하하기 위해 시칠리아 섬을 찾았습니다. Non abbiamo vinto la guerra, non abbiamo sconfitto la mafia, ma questa battaglia era una battaglia fondamentale da vincere ed è un colpo duro per la criminalità organizzata. 멜로니 총리는 마피아와의 전쟁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박항서 감독과 베트남 축구의 여정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고별전인 동남아시아컵에서 아쉽게 준우승에 그쳤지만 지난 5년 동안 베트남 축구의 판도를 바꿨다는 평가와 함께 베트남 팬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베트남 선수들이 일렬로 서서 박수를 보냅니다. 박 감독은 선수들과 마지막으로 악수하고 포옹했습니다. 베트남은 동남아시안컵 결승에서 태국에 패해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의 온정 팬들은 그라운드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박 감독은 손을 흔들며 인사합니다. 박항서 감독은 지난 5년간 동남아시아의 축구 판도를 바꿔놨습니다. 2018 아시안게임에서 4강에 올랐고 같은 해 동남아시안컵에서 10년 만에 우승해 베트남의 국민 영웅이 됐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예선에선 사상 처음으로 베트남을 아시아 최종 예선에 올려놨습니다. Viên Park Hang-seo đồng hành với đội tuyển Việt Nam, chiến lược gia 65 tuổi đã để lại nhiều dấu ấn trong lịch sử bóng đá Việt Nam. 마지막을 우승으로 장식하진 못했지만 베트남 팬들은 SNS에 축구 볼모지의 신드롬을 일으킨 박항서 감독에게 감사의 글을 올렸습니다. 저 또한 한국이라는 자부심을 느끼고 지난 5년간 응원해 주신 축구팬 국민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밤사이 중부를 중심으로 눈 소식이 있습니다. 인천과 경기 남부 서해안에는 최고 3cm, 서울 등 수도권과 그 밖의 중부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릴 텐데요. 눈은 내일 아침이면 그치겠지만 오늘만큼은 아니어도 추위 속 도로에 빙판길이 우려됩니다. 내일은 다시 공기가 탁해집니다. 경기 남부와 세종, 충북은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당분간 기온은 영하 5도 안팎으로 예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다만 설 연휴 첫날부터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0도로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오늘보다 높아집니다. 서울은 영하 4도, 대구와 광주는 영하 2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2도, 전주 3도로 오늘보다 2에서 3도가량 오르겠습니다. 다가오는 목요일 밤에는 중부지방에 비와 눈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번 대통령 순방 때 아랍에미리트는 한국에 37조 원 통큰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영국, 중국, 프랑스보다 많은 역대급 투자라는데요. 그 이후로 무함마드 대통령은 신뢰를 들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대한민국 신뢰로 투자를 결정했다고요. 이 양국 신뢰의 상징이 2009년 한국이 수출에 지금까지 잘 운영해온 바라카 원전입니다. 이 당장의 인기에만 연연한 포퓰리즘 정책이 판을 치는 요즘 14년 동안 씨를 뿌리고 키워 이룬 성과기에 더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신뢰가 키운 37조.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